그물이 묵직하다. 하지만 그물을 뚫을 기세로 가득 올라온 것은 해파리다. 벌써 수년째 대발생해 한국 연안의 자원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해파리. 해파리의 대발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전남 등량만에서도 이상 징후가 발견되고 있다. 피조개가 자라질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녹아본 건지 아니면 그것을 저 산란처럼 해가지고 누가 미생물로 해서 묵은 건지 그것은 우리가 아직 그것은 밝히지는 못하고요. 여기 지금 저자라고 어렸을 때 많이 쓰는 겁니다. 최근 해양학자들이 바다 변화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은 이산화탄소. It could be that the most important impact over the long term would be the acidification impact. And I think that what we're seeing from the science is that we are now getting to a set of conditions where essentially we have to pull the warning bells. This is code red. 전 세계 23만 종의 생물이 기대어 살고 있는 생명의 고향 바다. 하지만 200년간 인류가 배출한 이산화탄소 중 3분의 1인 1,800억 톤 이상을 흡수한 바다는 안전한가? 고이산화탄소의 시대, 바다의 경고가 시작됐다. 전남 동부권의 최대 홍합산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굴은 왜 까져요? 굴하고 홍합은 마찬가지예요. 한창 살집을 키워야 할 속살은 사라지고 빈 껍데기만 남은 홍합. 밑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이 그런 시기만큼 죽어. 너 이전에 죽었다는 이야기고. 죽은 홍합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봄부터. 홍합 종패를 넣은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서였다. 예전에는 이렇게 그 폐사가 많이 안 됐는데 금년에 유달리 이렇게 폐사가 5월달부터 한 6월경에 폐사가 많이 되고요. 지금 이제 수온이 올라가니까 이제 낙하 시기는 이때 되면 낙하가 되는데 지금 금년에는 그 폐사가 많이 됐기 때문에 낙하가 빨리 시작이 됩니다. 전남 중부권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국내 최대 꼬막 생산지 벌교. 물이 빠지는 서너 시간 동안 바다는 텃밭으로 변했었다. 찬바람과 함께 시작되는 벌교의 꼬막잡이는 여자만 갯벌의 최대 볼거리이자 수익원. 한 사람이 하루 평균 20kg 74포대를 채취했을 정도로 퍼 담기만 하면 됐던 꼬막 채취였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한 겹이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갯벌 위에요? 예, 갯벌 위에가 한 겹이 쌓여 있을 정도로 왔었는데 이런 게 지금 전혀 안 와버리니까 어민들 입장으로서는 참 억장이 무너지는 이런 심정입니다. 언제든 캐기만 하면 될 줄 알았던, 받는 것이 당연했던 바다는 이제 없다. 꼬막 종패를 사와서 키워야 하는 꼬막밭. 꼬막 종패가 사라지면서 꼬막잡이도 줄고 어민들 역시 손을 놓아야 할 지경에 놓이고 말았다. 지금 우리 쪽이 아니고 뭐 이제 저쪽에 강진 쪽이나 이런 데서도 오고 어디서 이제 저쪽에 뭐 율촌 쪽에서도 오고 그러는데 중편화된 거죠. 호박이 없다 보니까 가격만 비싸다 그 말이에요. 제작진은 여수 가망만과 벌교 장안마을 인근 바다의 건강 상태를 조사해 보기로 했다. 측정 대상은 수온과 용존 산소,
그리고 pH 농도. 이 가운데 pH 농도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됐다. 보통 8.2 정도로 활발한 생명 활동을 돕는 약 알칼리성이 아닌 식초처럼 산성화된 수치. 재측정을 했지만 7.06으로 산성화가 더 심각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측정한 한국연안의 pH 농도. 결과는 예상 외였다. 조사 결과 pH 농도는 일부 해역에서 평균보다 낮은 7.6 내외. 한국 연안의 변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 다른 통계 역시 심각한 수치. 이 낮은 pH는 생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장기간 계속 노출이 된다 그러면 폐류의 그 폐각이 탄산칼슘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산도가 높아지게 되니까 탄산칼슘의 석회 물질들이 계속 용해되면서 폐각 껍질은 얇아지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에너지 소모가 많기 때문에 성장은 계속 둔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성장이 둔화되면서 생식 능력이 떨어지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폐류의 자원량도 감소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폐사도 일어나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건강한 바닷물에는 중탄산염과 탄산염 그리고 칼슘이 공존한다. 탄산염과 칼슘이 만나 탄산칼슘이 되는데, 이 탄산칼슘은 폐류 등의 해양 생물에게는 꼭 필요한 물질. 탄산칼슘을 흡수해 골격과 껍데기를 만들며 생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산화탄소가 다량으로 배출돼 바다에 과하게 녹아들면 바다는 성질이 바뀌게 된다. 이산화탄소가 녹으면서 수소 이온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8.2로) 약 알칼리성을 띠던 상태에서 점점 산성화되는 바닷물. 산성화, 즉 수소이온의 과다한 증가는 폐류 성장에 꼭 필요한 물질인 탄산염의 감소를 불러와 결국 해양 생물은 성장과 생존에 지장을 받게 된다. 해양 산성화의 직접적인 피해 지역으로 지목되는 미국 시애틀. 시애틀은 특히 세계 굴의 수도라고 불릴 정도로 대표적인 굴 주산지다. 수산물 시장 규모가 67조 원이 넘을 정도로 수산물 대국인 미국, 그중 절반이 굴 등의 조개류다. 그만큼 수산업은 미국의 경제와 식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요 산업이다. 시애틀에서 2시간가량 떨어진 월러퍼만은 대표적인 굴 생산지. 연안에서 한참 떨어진 갯벌이지만 이곳 역시 양식장이다. 자체적으로 굴이 나고 자라지 못해 인공 종패를 뿌려서 굴을 생산하고 있다. 한때 굴이 4분의 1밖에 안 났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는 평균 생산량의 80%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될 만큼 작황이 괜찮은 편이다. Very good. 그러나 어민들은 아직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 Our biggest struggle has been seed, oyster seed. We've had no natural sets in this bay for probably 4 or 5 years now, and our biggest struggle on this farm is getting enough seed to meet our goals for our oyster harvesting. 5년째 자연 체묘가 안 되는 바다. 굴의 자연 종패가 사라지면서 노는 배들이 많아졌고
바다 풍경도 바뀌고 있다. 한때 10,000에이커, 여의도보다 3분의 1이나 더 넓었던 굴 양식장도 이제 줄어들고 어촌은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이 지역에서 오래 양식하고 있는 굴은 모두 인공종폐에 의존하고 있다. 76년간 굴 양식업을 해왔지만 100% 인공종폐를 쓴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종폐 전쟁은 시작됐지만 뾰족한 대안은 없는 상태다. I don't know exactly what's going on. I just know that something's going on here. Because if it wasn't, I wouldn't be doing this. If you're relying on a natural set in these conditions, and that's what you're building your business on, you're going to have problems, because there's just no seed in the bay. 오이스터데이, 즉 굴의 날 축제가 있을 정도로 시애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굴산업. 시애틀에만 굴산업 관련 일자리가 3,000개가 넘었을 정도였다. 하지만 5년 이상 지속된 자연 채묘 실패와 굴 폐사에 지역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품귀 현상 때문에 굴 가격은 올랐지만 관련 산업은 쇠락하고 있다. It does. It makes the price of our product more expensive. But what's even more of a concern to me is it makes us very dependent on just a few companies that have hatcheries. 피해는 어민들에게 돌아갔고 시애틀 타임즈의 크랙 기자는 2006년 이 불행한 사태를 주목해 집중 보도한다. 굴산업은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지역의 서민들이었고 지역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했다. And a lot of the oyster industry is actually small people, not big companies. A lot of them are small family-run businesses who have been relying for years and years on wild reproduction in oysters. And without that wild reproduction, they have to spend their money to buy seed from hatcheries. And a lot of them don't have the money to spend. 산소 부족 등을 원인으로 의심했던 굴 종폐 폐사. 하지만 아무리 단속해도 굴은 죽어나갔다. 이에 연구진이 제기한 것은 CO2와의 연관성이었다. This is the first indication they have. What we've seen in Washington is that for 5 years in a row, we've had oysters that have not been able to reproduce. And what they notice is that the only thing that's consistent is that when the oysters don't reproduce, the pH of the water is low. 이산화탄소, 즉 pH 농도와 굴 폐사의 상관관계를 밝힌 테일러 종폐장은 미국 서부에서 가장 큰 종폐장 중의 한 곳이다. 종폐 생산을 위해 2억 원에 이르는 수조를 설치한 테일러 종폐장. 현재 시애틀 대부분의 굴양식 어민들에게 종폐를 판매하기 때문에 시애틀 굴산업의 풍흉은 이곳 종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Fortunately for us, each of these tanks would have 20 million. 그런 만큼 굴 종폐의 폐사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한 곳도 종폐장이다. Well, so the initial efforts were focused on filtering out that Vibrio tuberosity and getting that out of the hatcheries. And once they did that, they were still having oyster larvae mortalities, so they realized it was something else. So it was about that time that the scientists that have been involved in researching ocean acidification came to the industry and said, well, this may be your problem. And it's opened up our eyes. 굴 폐사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른 pH 변화. 최근 굴 종폐장에서 가장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양식장 물의 pH 관리다. 표층과 저층의 pH 농도를 관찰한 후에 pH가 정상인 바닷물만 끌어다 쓴다. What we call
올 6월 초에 설치했다는 이 모니터 프로그램은 시시각각 변하는 바닷물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실시간으로 전송해 종폐장 수질 관리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왔다. And so we're not using that deep water intake, and this monitoring equipment is telling us don't use it. You know, in the past we didn't know. Instead we'd use it and the larvae would die and we didn't know why. Now we understand better why.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물과 굴의 자연 체묘 실패는 어떠한 연관이 있는 것일까? But with climate change and with ocean acidification, we're changing the whole cycle so that there is no period where or we could move into a stage where there is no period where there are conditions favorable for spawning. And that's exactly what we're seeing here in the Pacific Northwest, is that over the past 5 years, there's been zero new recruitment of oysters. 해양 산성화는 단지 굴만의 문제일까? 해양 산성화가 해양 생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호프먼 교수. 해양 산성화에 따른 폐류의 수정 및 발생에 대한 실험에 주력 중이다. 굴의 경우 생장률이 떨어지는 것을, 성게의 경우 유생식이 사각뿔처럼 생긴 발이 보통보다 짧아진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And when you compare the larvae and embryos that have grown at these different pHs, we see a 10 to 15% drop in their body size. But it's related to probably a developmental delay, the fact that it might be more difficult to make your skeleton and your body at these unusually low pHs. If you just look at the absolute numbers, 8.1 and 7.7, you say, oh, big deal, not that big. But for an animal, that is a huge difference in the number of protons and in the change in the chemistry of the seawater. Sea urchin that we work on, this is the adult. 이산화탄소 농도를 현 대기 중의 농도보다 2배가량 높은 550에서 600 ppm으로 맞춘 뒤 성게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생장률 외에도 수정, 유전자 변화 등도 관찰됐다. The larvae have to make some compromises to build their bodies. And so one of the compromises is you're smaller and you're more sensitive to the thermal stress, to heat stress, and you might not feed as well. So there's development that's successful, but that larvae is not as healthy. And the big concern is that less healthy larvae in an ocean acidification scenario is less likely to be a successful adult in our marine ecosystems. 산성화된 바닷물에 노출되자 폐류는 껍데기가 얇아지고 그 생장률도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는 체사피크만의 백합 유생을 산성화된 해수에 넣어둔 결과 크기는 작아지고 껍데기에서는 심각한 용해가 일어난 것을 밝혀냈다. 생존 방어선인 껍데기가 구멍난 것처럼 녹아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수십 종의 해양 생물들이 산성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현재 바다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And so one way that we think about it is that these organisms are approaching a threshold. So maybe they can tolerate things up until 7.7, but boy, if you go over that, all bets are off, and they can no longer tolerate that low of a pH.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해양의 pH는 30% 이상 산성화 쪽으로 기울었다. 이는 지난 50만 년 동안 가장 높은 상승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현재 산성화 속도가 이보다 훨씬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1억 톤 가까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이 이산화탄소의 3분의 1을 흡수하는 바다. 억겁의 세월 동안 바다는 이산화탄소의 흡수원이었다. 만일 바다가 없었다면 우리는 더 뜨거운 지구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 배출은 여전하다. 2008년 한 해에만 315억 톤이 배출됐고 한국은 무려 6억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바다는 변화로부터 안전한가? 제작진은 여수 거문도 일대 바닷속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이곳은 4, 5년 전에 심각한 백화 현상이 보고됐던 지역. 과연 바닷속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대대적인 인공 해중림 조성 사업이 진행된 바닷속에서 반가운 모습도 눈에 띄었다. 모래 흙에 들어있는 플랑크톤을 먹고 있는 망상어였다. 해양 생태계는 복원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인공 해중림 조성 지역을 벗어나니 사정은 완전히 달라졌다. 하얀 사막 같은 바다. 바다 및 해조류가 녹아 사라지는 백화 현상이다. 이미 백화 현상으로 뒤덮인 바닷속에 건강한 생물이 살기는 어려운 일. 수심 낮은 데 부분은 거의 여기는 90% 정도 상에서도 굉장히 심하다고 좀 봐야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녹음이 심한 지역에서는 이런 성게라든지 이런 것조차도 살기가 힘든가요? 그 성게조차도 그렇죠. 없습니다. 안반에 먹을 게 없으니까요. 네. 해조류 자체가 없으니까 해조류 있는 곳으로 이제 계속 올라오는 거죠. 위로 쭉쭉 올라오는 거죠.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알이 많이 없죠. 양이 적습니다. 성게 크기에 비해서 이런 게 이제 지금 해조류를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바다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 지속적으로 바다의 pH 농도를 측정하고 있는 울릉분지. 조사팀은 동해 울릉분지의 이산화탄소와 pH 농도를 10년째 추적하고 있다. 그 결과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세계 평균과 울릉분지가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해양 산성화 정도에서는 주목할 만한 결과가 보였다. 울릉분지와 전 세계 평균 CO2 농도는 390 ppm. 10년 단위로 측정했을 때 세계 해양의 pH 농도는 약 0.02 유닛씩 감소했다. 하지만 울릉분지의 감소는 약 0.04 유닛. 세계 평균보다 무려 2배나 빠른 속도로 급격한 산성화를 겪고 있는 것이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같지만 산성화 정도는 2배 차이. 이렇듯 동해의 산성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10년) 전부터 동해의 이산화탄소와 pH 농도를 연구해온 이기택 교수는 동해 산성화의 가속화 원인으로 밀도차를 지목했다. 동해 표층물과 심해물이 그 밀도차가 크지를 않습니다. 대서양과 태평양에 비해서 그 표층과 심해의 밀도차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밀도차가 작다는 얘기는 표층물이 조금만 차가워져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심해로 이동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있거든요. 따라서 그 동해 심해에도 우리가 지난 250년 동안 태웠던 이산화탄소가 상당히 녹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양도 많았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5%가량이 동해로 들어갔다. 우리나라 연안은 그 다른 먼 바다에 비해서 해양 산성화에 훨씬 더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우리나라 연근에 살고 있는 해양 생물들이 훨씬 더 산성화에 취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연근해 중 동해 후포 인근 바다는 산성화와 온난화가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 우려했던 대로 바닷속 사정은 좋지 않았다. 생물들이 간간히 발견되긴 했지만 백화 현상은 심각했다. 여기서는 이제 이런 성게들을 잘 쓰지도 않고요.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잡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이것들이 이제 또 회조류를 먹어버리면 또 거기 회조류가 적어지니까 또 백화적이라 이런 현상이 이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해마다 반복되는 막대한 폐류의 폐사. 하지만 산성화와 관련된 원인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바닷물이 7.6이라면 저질 쪽은 pH가 산성화된 게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pH가 높은 피조개 같은 경우는 먹이 생물만 먹는 것이 아니고 식물성 플랑크톤만 먹는 것이 아니고 저질에 있는 유기물도 섭취를 합니다. 실제로 산성화된 유기물을 섭취했을 때 생리적으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산성화된 바닷물이 국내 어패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실시했다. 2mm와 3.5mm짜리 참굴 치패를 이산화탄소에 노출시킨 것이다. pH는 지금 7.6에서 7.7 정도 사이에서 있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참굴이 장기간 동안 이렇게 성장하면서 성장하는지 아니면 사망하는지, 그럼 사망하면 어느 정도에서 몇 캐치 정도가 사망하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를 현재 대기 중의 농도보다 2배에서 3배 높게 설정해 참굴 치패를 노출시킨 지 한 달. 실험 초기 단계 20%의 굴 유생이 사망했다. 이후 생존한 굴 치패 역시 잘 자라지 못했는데 특히 작을수록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관찰됐다. 그러니까 칼사이트를 못 갖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칼사이트를, 그러니까 COCS를 흡수를 해서 몸을 골격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골격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 자체를 못 해버리니까 영향이 클 수도 있는 거죠. 껍질을 만드는 요강류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다 죽었나요? 네, 거의 전멸이에요? 거의 대부분 죽었는데. 고농도 이산화탄소에 노출되자 죽어버린 요강류와 참굴 치패. 해양 산성화는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의 산성화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해양에서 그동안 살고 있었던 조개류나 갑각류들, 기타 해양 생물들이 더 이상 생존할 수 없고 번식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차츰 먹이사슬로 인해서 저희들이 식량으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어류 자원이나 폐류 자원이나 새우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향후 못 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서둘러서 해양생물에 대한 이런 미치는 영향이나 그런 연구 결과를 빨리 내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각각 독립적으로 발생할 때보다 함께 일어날 때 환경에는 훨씬 더 치명적인 해양 온난화와 산성화.
호주 퀸즐랜드 해안의 대보초는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구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산호초지대다. 2300km나 뻗어 있는 대보초는 지상에서 가장 큰 자연물. 이곳에 사는 생물만 무려 2000여 종이 넘을 정도로 생명의 보고가 바로 대보초다. 대보초 같은 산호초는 다양하고 신비로운 생태계일 뿐만 아니라 인류가 먹는 물고기의 4분의 1을 제공하는 중요한 식량 기지이기도 하다. 하지만 대보초의 미래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퀸즐랜드 대학 굴드버그 교수는 대보초의 산호초 전문 연구가 산호의 광합성률 연구 등 산호초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실행한 그는 최근 대보초에 일어난 변화의 원인으로 지구 온난화 외 또 다른 원인을 지목했다. 바로 해양 산성화다. We know from experiments in the lab that decreasing the carbonate ion concentration decreases the ability of corals to precipitate calcium carbonate. And that's, if you look at the projections into the future, we get to conditions where corals will no longer be able to deposit calcium carbonate at rates which can maintain coral reefs. 산호초에 내려진 하얀 재앙, 백화 현상. 이미 30% 이상의 대보초에서 백화 현상이 진행 중이다. (1980년) 이전까지 산호초에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백화 현상이 만연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백화 현상을 유발했던 수온 상승에 해양 산성화까지 더해지면서 산호는 골다공증을 겪는 것처럼 약해지고 일부는 이미 20% 이상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문제는 해양 산성화가 지속될 경우 환경 변화가 생물들의 변화 속도보다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된다면 생물들이 적응할 시간은 안타깝게도 없다. But what we're now seeing is that ocean acidification is changing how they respond to temperature. So one of the experiments we recently did on the Great Barrier Reef showed that if you have acidified water, then the temperature at which corals will bleach is lower. So corals get more sensitive to global warming as they become more acidified, or they have a more acidified water column. I don't know whether we can explain it, but 굴드버그 교수가 주장한 산호의 생장 임계점은 이산화탄소 500ppm 이하. 현재 이산화탄소 농도는 390ppm이다. And that's, I certainly, with my young children, hope that we will keep it like this, as opposed to drive it to like that. 해양 산성화가 지속될 경우 보다 광범위한 생물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몬트레이 해양연구소의 테일러 박사가 주목한 것은 해저에 사는 심해동물. 빛, 환경변화, 그리고 에너지원까지 제한적인 심해동물은 이미 극한 상태에서 생존하고 있는 셈이다. 만일 산성화에까지 노출된다면 그 변화는 상당히 위협적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Those species, I think the ecosystem is going to change based on which species handle those stressors the best, and
A lot of it is going to depend on their natural predators. So if things happen further up the food web, then those plants might either thrive or be decimated. 클라운피쉬. 굳이 심해가 아니더라도 해양 생물들에게는 이미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산성화의 여파를 겪고 있는 대보초에서 서식 중인 클라운피쉬의 후각마비 증세가 보고된 것이다. The main impacts on coral reef fishes, as we know from a few studies, are that their olfactory systems get impaired, and what that means is that because they find their sense of smell to find the reefs as larvae, those larvae might get lost or they won't be as successful at finding the reef to settle. And then it also means that their ability to smell predators is also diminished. And so, under high acidification or high CO2 scenarios, they start having higher predation rates because they don't avoid predators or the smell of predators. 그동안 방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지구의 허파 열대우림. 안될 것 같은데. 1억 4천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글라스하우스 열대우림. 공룡 시대에도 있었던 숲은 여전히 변치 않고 있다. 수백 년 된 유칼립투스 나무도 이곳에선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대보초와 마찬가지로 환경 변화에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알려진 이곳은 이미 강력한 규제와 보호를 위한 각종 제한 조치를 실행하고 있을 정도로 민감한 상태다. We don't allow food or drinks to be taken in, or sports equipment or bicycles, nothing like that. We try to keep it as pure as possible, but there's going to be effects of pollution, the air pollution and increasing amounts of CO2, I'm sure. 수천만 년 동안 지탱되던 열대우림에 닥친 변화. 숲은 중병을 앓고 있고 100여 종이 넘는 희귀 동물들은 서식지를 잃어가고 있다. We could take those species from northern Australia and we could physically grab 200 or 300 of them and move them to Brisbane, where there's cooler mountains, or we could move them to Tasmania, into rainforest there. So it's called assisted colonisation. And there's a growing scientific literature where the ecologists and the economists are thinking about when would we move species. 열대우림과 해양. 이산화탄소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구촌 곳곳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구의 역사를 품고 있는 원시 생태계는 이산화탄소의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 장밋빛 미래를 기약하는 것은 어렵다.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제철소나 발전소는 더 많은 석탄을 태우며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산화탄소 발생 원인의 80%를 차지하는 화석연료와 시멘트가 지금처럼 계속 쓰인다면 100년 후엔 어떻게 될 것인가? 전문가들은 한 번도 겪지 못한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and the ocean will become more acidic than it has been for tens of millions of years. The only way to stop it is today, over the next 20 years, to get to low emission technologies like solar, geothermal and so on, which don't put CO2 in the atmosphere. If we don't do that, we are going to have a disaster on this planet. 바다를 산성화로부터 지키려는 노력이 각국에서 진행 중이다. 지난해 해양 산성화 연구와 모니터링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킨 미국 오바마 정부. 유럽 역시 9개국이 참여한 해양 산성화 연구 프로젝트 팀을 발족해 범국가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본은 5개의 연구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북극을 연구기지로 삼은 사람들도 있다. 바로 유럽의 해양학자들이다. 이들은 북극해에 대규모 대기 조절 장치를 설치해 이산화탄소 증가에 따른 북극해의 변화를 관찰 중이다. 지구상의 모든 기후 변화를 온몸으로 겪고 있는 북극은 해양 산성화마저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 북극해의 산성화는 최대 600m 아래에서 살고 있는 북극해의 다양한 생물과 산호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So by losing this ecosystem, and that's just one example, there are many other examples, by losing this ecosystem, human beings may be greatly affected. That's why scientists are concerned about this, and I think that's why also the public should be concerned about it. That if this organism is lost from the ecosystem, we may have a problem in transferring food from the base of the food web to high up in the food web. So that was one of the reasons why we went to the Arctic. 미국은 해양 산성화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독특한 방법으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도 한다. 미국의 칼레라사는 회사 옆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대형 파이프에 모은 후 처리해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고 있다. 이산화탄소의 포집과 저감이 가능한 것은 바닷물과 결합시켜 탄산칼슘을 얻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Calcium carbonate, it's half carbon dioxide that we've turned into solid carbonate. And so this would be used as aggregate in a roadway, in road base or concrete. 이 쇠석은 미국 건설협회 인증까지 받을 정도로 강도가 높다. The world uses about 32 billion tons of aggregate every year in asphalt, concrete, and road base. So with the aggregate alone, you could sequester about 16 billion tons of cement of CO2 a year. 탄산칼슘 쇠석을 사용해 만든 콘크리트 1톤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는 500kg. 이산화탄소 저감뿐만 아니라 골재 수입까지 줄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 And there's no price on capturing carbon dioxide today or on avoiding the CO2 that you would have had by using Portland cement either. But in the future, we think revenue will come not only from the sale of our cement, but will also come from the carbon credits from mitigating the carbon dioxide from the power plant in an offtake agreement. 국내에선 이제 막 시작된 이산화탄소 저감 연구. 지난 7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CCS 국제 포럼이 열렸다.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저장하자는 CCS, 석탄이나 석유, 그리고 시멘트 등에서 나오는 대규모의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방출하지 않고 해저 지층이나 땅속에 묻자는 것이 CCS다.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산업 구조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다.
CO2 문제가 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CO2를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적 비용이 듭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발전사라든가 제철사 이런 대규모 CO2 배출원이 있는데 여기서 나온 CO2를 잡아서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을 누가 할 거냐 문제는 일종의 사회적 비용으로서 우리가 이제 감당해서 이걸 이제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국내 해양 산성화 연구 역시 첫걸음을 내딛었다. 장목도에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높아질 미래 가상 대기 환경을 조성해 바닷물의 pH 농도 변화와 이에 따른 해양 생물에 대한 실험이 병행되고 있다. 전남대학교와 해양연구원 공동으로 국내산 해조류를 대상으로 pH 실험을 실시해 해양 산성화의 강한 종들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바다를 연구하는 일. 이것은 단순한 연구가 아닌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이다. 우리의 미래 생태계가 어떻게 바뀔 것이고 미래 수산자원이 어느 방향으로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대처하고 예측하고 대처를 해놓지 않으면 상당히 큰 혼동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러한 실험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산성화된 바다는 더 이상 건강한 생태계가 아니다. 바다의 이상 징후인 해파리만 남은 바다와 함께할 것인가? CO2가 보낸 경고, 해양 산성화. 지금이 바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잃지 않기 위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